이때 흐린 더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원가가 올랐기 때문인가요? 서울 시내 유명 냉면집들이 발빠르게 지금 냉면값을 올리면서 한 그릇에 최고 17,000원까지 받는 곳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별미 냉면 이제 너무 비싸서 가기 어렵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은 더위에 어떤 별미 음식을 많이 찾게 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추첨해서 당첨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김성환의 시사야, 이 시간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하루 놓쳤던 뉴스를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우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 좀 해보죠.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지금 전부 무죄가 난 것이죠? 네,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났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첫 번째 내용은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다. 직권남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고요. 네. 나머지 3가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허위사실로 인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었는데 각각 따져보게 된다면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본인이 친형 강제 입원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이것은 첫 번째 직권남용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혐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나머지 2가지는 대장동이라는 곳을 개발하면서 이익금을 얻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가장이 있었느냐는 의혹. 그리고 본인이 검사 사칭 관련돼서 예전에 처벌을 받은 부분에서 네. TV 토론회에서 이 부분 누명을 썼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것 또한 허위 사실이 아니냐.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법원은 4가지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무죄 판결을 예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제 주변의 변호사들도 그렇고 뭐 방송에 나오는 분들도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 법조계에서 그래도 일부 유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재판부가 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뭐죠? 저도 그렇고 참 방송하다 보면 많은 법조인들 만나잖아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지사직 상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이나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얕은 수준의 유죄는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관측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 판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재판 초기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꽤 달라지잖아요. 특히 고 이재선 씨의 행적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재판 후반부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가족들끼리 카톡을 주고받는데도 이재선 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점에서 네. 이 정신병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주요 쟁점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카톡 대화 내용들이 증거로 공개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부분, 이 강제 입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어요. 일부는 부적절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만했다면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또한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대장동 개발 사실 어느 정도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는 사실,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본인 스스로도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검사 사칭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는 부분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언제든 억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지나간 판결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 억울함에 대한 의견 표시일 뿐 이것이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도 설명하시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신과 의사의 대면 진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동안의 최고의 쟁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대면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면 이거는 위법한 것이 아니냐 절차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1심 재판부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
이 문장이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2심에서의 판결문 재판부는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명백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법적인 조문상 대면 진단이 위법인지 아닌지 필수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규정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법이 중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좀 적용받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 표현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도 앞뒤의 맥락, 특히 고 이재선 씨가 이 교통사고 전후 문제의 교통사고 전후라던가 평소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될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보아 2심 항소가 확실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법에는 조문화되어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대면 진단 절차가 없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로서는 대면 진단이 있어야 한다. 뭐 이래서 이제 보통 유죄라고 해석을 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대법원 판례하고 좀 다른 판결을 내놨다. 그래서 지금 2심에 갈 경우에는 좀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설령 지사직 상실형이 아니더라도요. 네. 일부 유죄만 나왔어도 이재명 지사 그동안 강조해왔던 청렴하고 도덕적인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트위터 의혹이 또 하나 있었죠. 네. 해경궁 김씨 의혹. 예. 근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또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굉장히 긴 싸움 끝에 법적으로는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본인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의혹 두 가지. 첫 번째가 해경궁 김씨, 두 번째가 친형 강제 의혹인데 현재까지는 모두 다 잘 방어를 하면서 떨쳐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심 선고를 위해서 들어갈 때는 이재명 지사 얼굴이 굉장히 굳어 보였었거든요. 네.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대답 하나만 하고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긴장됐겠죠 본인도. 나오는 길에서는 아무래도 미소를 감추기가 좀 힘들었고요. 재판부에게 존경을 표했고 그리고 그동안 함께 길을 걸어준 동지들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더 큰 길을 함께 걸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더 큰 길을 걷자는 내용이 이제 본인을 향한 의혹을 떨쳐냈으니 대권 가도를 걸어보자는 것 아닌가 그런 뭐 추측성 보도까지 나올 만큼 한동안은 잠룡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주요 잠룡 중 하나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판결 나고 난 다음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땅이 이제 굳는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좀 당내에서도 확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판결이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만약에 지사직을 잃을 만한 형이 나왔더라면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정치권에 여러모로 하여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무죄를 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선고한 최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이런 관심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부장판사 고향이 어디고 출신이 어디고 네, 그동안 맞아요. 어떤 판결을 했던 것 마치 역추적하는 게 그 재판을 옹호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 모두 다 참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이 최창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특히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으로 재직할 때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했던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게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판례인 것 같고요. 네. 이 김신혜 씨 재심 결정은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촛불 전국 당시에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예요. 이 노조원들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초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의 판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보수 진영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참 무리 없이 이제까지는 큰 논란 없이 잘 판결을 했던 사람인 만큼 판사 흔들기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뭐 어디 출신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좀 빼고 판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린 판사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재심 결정 내린 거나 이런 게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사법부의 판결 존중한다고 말했고요. 네.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원활하게 펼쳐나가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하겠다고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말을 공식 성명에서 발표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혹시나 이 사법부의 판결에 어떤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2심 판결도 아마도 예상되어 있는 3심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게 어느 정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 1심에서 구속됐을 때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만 사법부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 정치권에서 먼저 지양해야만 국민들도 사법부를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양. 예. 그리고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 기자회견한 걸 이렇게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울컥했던 적도 있고 또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웃옷을 흔들면서 비유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네, 오늘 기자회견 메시지나 제스처들이 생각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네. 검찰 내부에서 문무일 총장이 너무 뒤늦게 나섰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거든요. 지금 퇴임을 2달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2달도 안 남았죠. 네, 이제. 그러니까 퇴임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야 검찰 조직을 챙기려고 면피성으로 발언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내부에서 사실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항명하지 말라.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자. 그리고 검찰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 이메일이 오히려 일선 검사들이나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많이 됐었다고 해요. 네.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외국의 어떤 사례를 들고 나와서 적용해서 말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이메일의 내용이 있었는데 문무일 총장이 외국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 검사들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니냐. 장관의 그런 메일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상급자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네. 겉옷을 들고 흔드는 대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 지속적으로 검찰의 어떤 정치적 판결, 정치 개입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 때 옷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보지 말고 어디서 흔드는지를 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할 때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하려는 게 더 큰 본질적인 문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언 사실상 마지막 공개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그동안 문무일 총장의 항명 사태가 봉합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SNS 글 올리면서 문 총장의 우려도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좀 화해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네. 마지막 성명에서 문무일 총장이 굉장히 센 메시지를 던졌다. 이 여파가 어디까지 튈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을 때요. 우리가 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 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종결해도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한 번 더 이 수사가 진짜 종결될 만한 것인지 네. 판단하게끔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문무일 총장이 가장 비판하는 부분은 경찰이 1차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 이건 무혐의다 그러면은 굳이 예전처럼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도 경찰 차원에서 일단 1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불만이라는 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려놓겠다. 재정 신청을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명분을 좀 찾으려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경찰은 좀 반박하지 않습니까? 종결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 당사자가 검찰에다가 곧바로 이건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 수사한 내용들 받아보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있다고 또 경찰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찰 입장 설명 조금 더 해드리면 네. 지금의 조정권 법안안에는 이 검찰이 특히나 일선 수사관에게 뭔가 재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냐. 경찰에서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1차 수사 종결권이 결국 부여되게 된다면 나머지 다른 제도가 있어도 그 부분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종결권마저도 어느 정도 제약을 걸면서까지 경찰이 수사 종결권 갖는 부분은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그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쪽으로 가자. 이게 문무일 총장의 생각 같은데 네. 따라서 마약 수사라던가 일정 경제 수사 같은 경우도 특별한 청을 만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수 수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내려놓고 네. 그 대신 일반적인 형사 사건 중심으로 검찰의 조직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진즉에 좀 이렇게 빨리 하시지. 꼭 이렇게 마지막에 가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 왔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럼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국회나 경찰에서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검찰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논의가 있었고 네, 뭐. 그 논의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판을 다 깨는 것은 지난 1년의 논의를 전부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자칫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반면 검찰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 1년의 논의 동안 검찰 안 끼워주지 않았냐 이겁니다. 뭐 설마 전혀 안 끼워줬겠어요. 이야기를 할 때도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심으로 청와대 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었고요. 검찰이 제시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의 검경 수사권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론전으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회에서 설득 작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설득 작업을 하겠다. 검찰이 직접. 이게 모양이 맞는 건지 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얘기는 결정한 거잖아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한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직접 국회를 상대로 해서 검찰이 움직이게 되면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좀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 부분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상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먼저 문무일 총장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개특위에 나와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서 검찰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 응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내부에 이 검찰 경찰 개혁 소위원회에도 출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리는 특위회의에 거의 안 가는 게 관례였거든요. 원래 국회 잘 안 나왔잖아요. 네, 뭐 가더라도 문건을 돌리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압력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권 조정안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이게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게 현재 검찰과 문무일 총장의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경찰 개혁 방안도 또 논의를 한다고요. 네, 이 협의회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또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대표로 참석하게 되고요. 국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나 사개특위 위원들도 참석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도 자리할 계획인데요. 오늘 사실 비공개 긴급 회동이 한번 열렸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민정수석이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문무일 총장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을 보면 강경한 메시지는 보내지 않고 있어요. 갈등이 커지게 되면 정부 안에서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걸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조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검찰이 존중해야 된다. 이 메시지 던지고 있는 만큼 검찰에서 원하는 대로 수사권 조정안이 변화가 될지 현재로서는 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 뭐 지금 강신명 그리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정보 경찰 활동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선거 개입에 있어서 혐의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신명 청장은 구속까지 됐고요. 거기 보면 뭐 대통령한테 뭐 점괘까지 봐서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 경찰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경찰이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그것도 또한 권력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찰에서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검찰 입장에서 지금 할 말이 있으면 하되 좀 공개적인 반발하는 건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패스트트랙이 법안 올렸다고 끝인 건 아니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최장
330일 동안 논의를 해서 수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또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의견 개진이 잘 안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정말 일부에서 의혹의 시선을 가진 것처럼 퇴임을 앞두고 뭔가 세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검찰 후배들에게 그래도 우리 총장님이 할 일은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정치적 어떤 계산도 고려가 되어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불협화음이 조금씩 나면서요. 선거법 관련해서도 패스트트랙 통과가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잖아요. 네.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마찰을 빚게 된다면 정말 힘들게 시동을 건 패스트트랙 어디로 갈지 난관이 첩첩산중으로 더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정 작업을 좀 지켜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전격 방한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 하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한해서요.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네. 사실 6월에 G20 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G20 이전에 한국을 오게 될지 또는 G20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한국을 오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속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G20 일정 전후로 해서 우리 한국 방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취임 후 2번째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방한 요청에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때는 뭐 즉답을 좀 피했었는데 한 달여 만에 수락을 한 나름의 어떤 배경이 있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에 워싱턴 가서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네. 이 정상회담도 사실은 굉장히 실무형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된 여러 내용을 다루는 정상회담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같은 추가적인 도발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대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북한의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를 포함해서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것까지 연달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대로 시간을 끌게 되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영해나 우리 영해를 침범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심각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다시금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한미 정상이 만나서 북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견을 좀 교환하고요. 앞으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다시 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성이 4월에 비해서는 훨씬 커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게 주요 이제 의제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리고 40일이나 앞서서 일정을 공개한 것도 좀 의미심장한 부분인데요. 네. 보통 정상회담 공식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알려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G20 전일지 후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공개를 한 것은 이 자체로 북한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국에 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그때까지는 좀 도발을 자제하고 북한도 원하는 입장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오기 전에 우리 측에게 비공식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이야기를 전달해달라. 그럼 우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달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셈인데 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거나 또는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실무형으로라도 성사될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남아있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재정이 확장 재정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죠.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요. 사실 직장인들의 어떤 고용의 질은 높아졌지만 자영업자라던가 그리고 직장을 가지지 못한 부분 고용시장 밖에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지금 실업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이잖아요. 이러한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공무원 사회에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정을 확장해서 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 국가 예산이 불건전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품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더 확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 재정을 쓰는 게 단기적인 예산 소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투자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부탁했거든요. 네. 지금 또 6조 7천억 원의 추경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IMF는 뭐 한 13조 정도 재정을 추경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뭐 사실 인식 차이가 지금 야당하고는 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 확장 재정도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늘 되풀이 되는 문제예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이든 확장 재정이든 많이 쓰고 싶거든요. 네. 많이 쓰면 쓸수록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야당만 되면 국가 재정의 건정성, 음. 국채 그리고 뭐 예산 대비 세수 마이너스 이런 걸 따지면서 경제 전문가처럼 예산 허투루 쓰는 거 맞겠다 눈에 불을 켭니다. 이거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늘 반복되었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참 이 실업률도 최대치를 찍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여야가 서로 간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예산은 정부 입장에서 한번 써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통 큰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쓰고 싶은 사람과 아껴 쓰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면 그 어디 지점을 좀 합의를 이룬다면 그러면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한 것인데 아예 뭐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타깝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러면 오늘 밤? 좀 늦으면 내일 새벽쯤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수사단 출범 40여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오후 1시 20분쯤 피의자 신문을 마쳤는데 주고받았다고 혐의가 주어진 금품의 종류나 횟수, 또 대가성 등의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뭐 자정 전후 늦게는 새벽쯤에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보게 된다면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900만 원 등 모두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특수강간, 성폭행 부분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성접대, 즉 뇌물 혐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특수강간 등의 성폭행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고요. 네.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뇌물죄에 포함되었다. 뇌물죄의 하위 분야로 이 부분이 기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출석해서 그때는 윤중천 난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말을 좀 바꿨던데요. 네, 윤중천을 알기는 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알게 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왜 대질 신문을 하느냐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또 오늘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아예 잡아뗐을 때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래도 아는 것까지는 부인하지 말자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도주의 우려인데 사실 김학의 전 차관 해외로 나가려다가 공항에서 출국 금지당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본인은 왕복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봤을 때는 원래 태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가려고 했다가 있잖아요. 안 되니까 급하게 어디로든 나가려고 한 정황 자체가 충분히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그 시사평론가한테 어려운 질문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사실 뇌물의 액수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조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1억 7천만 원 물론 거액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안들을 봤을 때 이번에 버닝썬 게이트 승리 씨 같은 경우도 5억 3천만 원 혐의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잖아요. 그건 이제 횡령 혐의였었죠. 네, 그런데 이건 뇌물 혐의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출국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네. 그 부분이 저는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도주의 우려가 너무나 크다는 점 법원에서 아마 무겁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알아보죠. 지금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 다시 또 한번 이 사퇴를 하라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지금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두 사람 단독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합의점은 찾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선거 공약이 손학규 지도부 퇴진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원내대표를 뽑는 것과 당대표 뽑는 것 다르다면서요. 본인은 당원 당규에 근거한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 등도 본인의 측근들로 전진 배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집안 싸움을 하는 것만큼 참 보기 싫은 그림이 또 없잖아요. 네, 정당 맞아요. 정치에서. 네.
우선은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톤을 조금 낮추면서 손 대표의 의중 결단을 지켜보겠다. 당장 확전을 하진 않는 모양새이지만 이게 봉합될 수 있는 갈등은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2라운드, 3라운드 언제 열릴지, 바른미래당은 과연 언제쯤 화합을 하게 될지 당원들도 국민들도 또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금 꽉 막힌 국회 전국 내에서 여야 간에 그 지금 호프 타임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좀 대화가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원내대표로서 3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만났고 했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자신과 함께 세 사람이 호프타임을 가지자면서 네.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만남이 성사되면 공식 회동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제대로 대화도 안 나누던 여야의 주요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각자 한 가지씩 안을 내밀었어요. 한국당에게는 국회로 돌아오라고 주문했고 민주당에게는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사과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명분을 만들어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과연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게 될지, 잘하면 잘할수록 또 손학규 대표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 딜레마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죠. 하지만 일부 극우 세력은 계속 이 같은 주장을 끊임없이 지금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 영화 감독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찍혔던 사진 속 인물을 직접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더 깊이 있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과 관련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 김군에서 여기서 말하는 김군은 누군지, 또 영화 김군은 어떤 영화인지 청취자분들께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영화는 1980년 5월에 광주의 금남로 거리에서 촬영된 한 시민군의 사진에서 출발한 작업이고요. 네.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건 2015년 5월에 저희가 알고 지냈었던 광주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주옥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당시의 문을 새로 열었던 5.18 기록관에서 시민군의 사진을 보고는 저희한테 같은 동네에 살던 청년 김군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 같은 무렵에 일베와 지만원 씨가 그 사진 속 인물이 지금까지 또 평양에 살고 있는 북한 특수군 출신의 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주장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사진을 두고 상반된 기억과 주장을 저희가 접하고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게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그 사진 속 인물이 제1광수라고 지칭이 되는 인물이죠. 네. 특수군 600명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1번 광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을 좀 확인하고 좀 진실을 추적하는 그런 영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 김군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적 인연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추적해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 같은 게 있으셨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사실 저희 제작진은 80년 이후에 태어났고 5.18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원래는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그 지만원 씨와 일베 주장이 제기됐던 그 무렵에 들었을 때는 이분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컸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만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미 그 지만원 씨의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사에서 검증을 많이 잘 해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또 법원의 판결도 이미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품었던 적은 없고 단지 이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도 5.18 당시에 벌어졌던 어떤 비극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저희처럼 5.18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젊은 관객들도 영화를 보면서 같이 5월에
5.18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감독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영화에서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뭐 일종의 영화를 만드는 배경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네. 영화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감독님의 특별한 의도가 혹시 깔려 있었던 겁니까? 네, 저희가 그 지만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으로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예. 그것은 이미 언론들에서 이미 훌륭하게 작업을 하셨던 것들이 있고, 다만 저희가 지만원 씨의 주장을 영화에 담고 그분의 주장을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레드 컴플렉스가 80년 5월 당시뿐만 아니라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좀 다른 방식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 넣었고요. 네. 네, 그 광주의 시민군으로 활동하신 분들의 사진 속 얼굴에 빨간색 점이나 빨간색 화살표로 이제 북한군 낙인을 찍는 모습이 좀 21세기적인 어떤 그런 레드 헌트의 방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 그 모습을 영화 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진 한 장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 사진을 통해서 그 사진 속 주인공을 찾아간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도 뭐 사진 속에 보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단서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사진 속에 그 김군이라고 일컬어진 그 인물 뒤편에 이제 간판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네. 들면 뭐 거북표 싱크랄지 김이빈 후가랄지 그런 상호들이 보이는데 저희는 우선 80년 5월 당시에 뭐 거북표 싱크 대리점이 광주에 어디에 있었는지 같은 걸 찾아 나서면서 사진이 촬영된 장소를 먼저 파악을 했었고요. 네. 또 계속해서 탐문을 광주에서 해나가면서 이 사진을 촬영한 기자님을 저희가 알게 됐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서 당시 촬영하셨던 항쟁 사진들을 모두 다 저희에게 제공을 받아서 예. 저희가 그 사진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탐문을 확장하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활동하셨던 시민군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서 조금씩 알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몇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인터뷰를 한 분들만 포함했을 때는 100여 분 정도 되고요. 그냥 만나 뵙고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짧게 들은 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 혹시 만나신 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분이나 또 네.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사진을 처음 보고 이제 저희한테 그 김군의 사진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주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요. 네. 그 선생님은 당시에 21살이었고 이제 시민군들을 위해서 주먹밥을 가족들이 만들어서 나르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 항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동네에 살던 넉마주의 청년 7, 8명 무리가 있었는데 네. 그 부모님께서 운영하셨던 막걸리 대포집에 거의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와서 막걸리를 먹거나 밥을 먹으러 왔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 한 명이 이제 그 김군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김군을 항쟁 당시에 시민군들이 탄 트럭에서 오랜만에 만나고는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꼭 살아서 만나자고 말씀을 나누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던 게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넉마주의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망태기에 요즘식으로 예. 말하면 말하면 폐지 수집이나 이런 거 고물 수집하고 그랬던 분들을 넉마주의라고 말씀을 네.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분은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못 봤다는 건가요? 네, 주옥 선생님께서는 항쟁 이후에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그분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라는 궁금증에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도 다른 분들을 만나시면서 그분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추적하는 작업을 한 게 지금 김군이라는 영화에 지금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근데 영화 속에 다 담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네, 우선은 저희가 한 명의 이제 그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인 시민군을 찾아가는 작업을 이제 장편 영화의 길이 안에 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만나 뵀었던 100여 분의 선생님들이 5월 항쟁
당시의 기억을 증언하시는 것들 내용 중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덜어내야 했었어요. 야. 어쨌든 이분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우선은 이제 이 남성 시민군 외에도 당시 80만 명의 광주 시민들 중에 계엄군들의 만행에 맞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심히 싸웠던 분들이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조국 선생님은 주먹밥을 나르는 방식으로 이제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거고요. 네. 또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은 또 그런 방식으로 싸웠던 건데, 저희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무장 시민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신 관객 입장이나 또 보신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그런 관객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혹시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저희 제작진도 사실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5.18 하면 좀 사실 저희에게는 8.15나 4.19나 5.18이나 마찬가지의 머나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그 생존자들이 아직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라는 것, 당시에 10대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셨기 때문에 현재도 50대 중후반의 나이밖에 안 되셔서 굉장히 가까운 과거의 일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항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민주주의나 어떤 거대한 대의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서 시민들이,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행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좀 더 가깝게 5.18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런 점을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김구는 언제 볼 수 있는 거죠? 관객 입장에서 기다려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정식 개봉은 다음 주 목요일인 5월 23일인데요. 저희가 내일 모레 5월 18일 날 토요일 날 특별 상영 형식으로 극장들에서 우선 제한적으로 상영을 먼저 하니까 개봉일 날 23일 날 보셔도 좋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극장들을 확인하셔서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군 영화 소개할 때 빼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기도 하고요. 제44회 서울 독립영화제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런 또 이거는 겸연쩍어서 말씀 안 하신 거죠? 네. 제가 소개할 때는 그럼 자랑하셨으면 좋을 뻔해서 네. 제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몰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와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가 합동방송을 예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방송의 진행을 맡은 변상욱 앵커를 초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서 의미를 좀 굳이 부여하자면은 이런 어떤 굉장한 이벤트잖아요. 정치적인 이벤트이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벤트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KBS나 MBC나 SBS나 이 지상파 채널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쉽게 기획해낼 수 없는, 기획했다고 해도 장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유튜브 채널에서는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편하게 진행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상파 채널들이 이제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긴장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기존의 채널들은. 그래서 뭐 엉뚱한 얘기로 흐릅니다마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기자들이나 그 방송사 경영진한테 하는데, 잘 봐라. 김어준, 그다음에 좀 전에 왔다가 사라져버린 민동기, 그다음에
김용민 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잘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변곡점이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사회가 거기서 꺾여서 딴 데로 간다는 방향의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물론 그런 불신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맡아서 지금 만드시는 것도 있겠지만요. 예.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대통령 대담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예. 이 상황들을 어떻게 기자들 그리고 독자들,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조언을 한마디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70년대 언론, 80년대 언론, 네. 지금의 언론 하면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약간 순해지고 옅어지고 좀 이렇게 멍한 상태이긴 하지만 네. 언론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너무 빨리 변한 것이 오히려 지금의 정확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심지어 KBS에서 대통령 인터뷰 네. 때 문제가 되니까 외국의 수많은 앵커들이나 기자들의 셀럽 인터뷰라든가 대통령 인터뷰 영상들을 제시하면서 네네.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네. 청취자, 시청자들이 가르쳐줄 수준까지 이미 와 있는데 기자들은 시청자, 청취자들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그냥 모른 채 감지하지 못한 채로 예전처럼 지내고 있는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죠. 빨리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언론은 변하지 않았는데 시청자, 청취자들이 너무 빨리 변했다. 애프터 서비스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 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은 TV와 신문의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기존 미디어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시사방송을 시작하면서 라디오가 사회 이슈를 주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요. TV 이용률은 85%로 여전히 1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7년 사이 4배 이상 이용률이 증가한 모바일 인터넷과 거의 격차가 나지 않았고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종이 신문과 라디오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5점 만점에 2.76점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기존 미디어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부인할 수 없고요. 사실 확인에 소홀한 선정적인 보도, 일부 언론의 정치 편향적인 보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죠. 언론의 자성과 뼈를 깎는 노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와 각종 차별을 조장하는 일부 유튜브와 SNS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각종 막말과 혐오적인 표현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만이라도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소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가 여름철 어떤 별미 음식을 찾으시는지 이거였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49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에어컨 아래에서 비빔면에 오이와 삶은 계란과 골뱅이 한 캔을 넣고 비벼 먹으면 한여름 더위도 다 잊혀지죠. 맞죠. 여기 맥주 있으면 딱 좋죠. 4831님, 여름에 시원한 미역 오이 냉국이죠. 달달한 맛과 신맛, 톡 쏘는 맛이 일품인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1492님, 이열치열이라고 오히려 먹고 에너지를 쌓을 수 있는 매운 음식을 여름에 먹어요. 매콤한 코다리찜요. 오늘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만 얘기하시는데 매콤하지 않은 코다리찜이 저는 좋습니다. 코다리찜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화제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또 우주로 가는 밤 순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부 끝곡으로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띄워드리고요. 전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중엔 네가 제일 예쁜 걸 내 말 앞에 손살에 쳐도 좋은 듯 행복한 듯 웃는 네가 나의 삶의 햇살이잖니 밤새도 눈 빨개져도 난 좋았어 너를 웃게 해줄 생각에 들떠서 혹시 중간에 끊길까봐 재미있는 얘길 달달 외고 준비한 게 달로 아까 연습도 했었지 널 떠난 사람 잊을 수 있다면 널 울린 사람 걷어낼 수 있다면 언제라도 좋아 바보가 된다 해도 너만 기쁘면 그보다 더한 것도 나 누군가 내게 그 사랑과 행복 중 하나만 고르라면 택하라면 하지만 소리도 없이 언제나 난 네 행복이고 싶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남자니까 우는 건 아픈 건 내가 할게 넌 웃어줘 KBS 58분 날씨.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면서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처럼 30도까지 오르겠고 철원과 대전 29도, 광주 대구 28도, 부산이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평년보다 4도에서 8도나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여름처럼 덥겠고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 또한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도 높은 18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10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서 제주도는 낮부터 또 전남 해안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충청 남부 지역에까지 토요일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도에 많게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와 충청도,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기온 22.6도입니다. 58분 날씨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인데 이를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고 수사 착수 권한도 상당 부분 내려놓는 등 검찰부터 스스로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비공개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 잇따라 원내대표가 교체되며 패스트트랙 추진 환경이 바뀐 것과 관련해 당 청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동에서는 또 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 방안에 대한 의견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2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주민 4명과 소방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이 주차된 차량들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9명이 숨지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과장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상득 전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의 신병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확보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어제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53살 B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끝나는 상가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상가 임차인 김모 씨가 임대인 공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1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6.8년보다 0.3년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6.9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전북, 대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 해안에는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50에서 100mm, 전남 20에서 60mm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분입니다. KBS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밤에 학예회를 했다. 그런데 할머니도
아빠도 안 왔다. 할머니는 콩 타작하느라 안 오고 아빠는 밤에도 공사일 하느라 안 왔다. 강욱이는 할머니도 오고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는데 나는 한 명도 안 왔다. 연습을 하다가 눈물이 나와 수도가에 가서 세수를 하며 혼자 울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 나를 보고 왜 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이 안 나왔다. 선생님이 나를 안고 아무도 없는 교실로 들어가 왜 우냐고 또 물었다. 눈물을 자꾸 닦으며 오늘 할머니도 아빠도 안 온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니 더 눈물이 나왔다. 선생님이 나를 꼭 껴안았다. 선생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눈물을 닦으며 선생님을 봤더니 선생님도 운다. 나는 더 슬퍼져서 선생님을 꼭 껴안고 크게 울었다. 우리 둘이 울었다. 난 그의 손을 만질 때 그의 날들을 꽤 오래 엿보았지. 깊게 패인 손금에 모른 척 해온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이렇게 거칠었는 줄 다시금 알았네.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의 어린 날들을 비춰보았지. 떨어뜨린 입가에 한가득 지나간 시절을 머금고 있었고 맑고 오래된 기억을 여전히 견디고 있었네. 낡고 오래된 기억을 여전히 띄우며 눈물 말리고 있었네. 난 그의 주름살처럼 메마른 것을 본 적 단 한 번 없지. 나를 힘겹게 안고 고요히 눈을 감기에 슬피 우는 법을 잊은 줄 알았고
양희은과 악동 뮤지션이 함께한 나무 들으셨고요. 김영택 시인의 선생님도 울었다. 2부를 여는 시로 골라봤습니다. 읽으면서도 눈물이 찡했던 이야기. 아마도 섬진강변의 임실 덕치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인의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였을 겁니다. 함께 울었지만 선생님과 아이는 어쩌면 가장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이는 평생 자신과 함께 울어준 선생님의 기억을 잊지 못하겠죠. 남을 위해 울어준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고 또한 그것만큼 고마운 일도 없을 겁니다. 눈물이란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는 묘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저 함께 운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러고 보면 2년 전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산문집을 펴낸 박준 시인도 책의 맨 앞장에 이런 사인을 꼭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울어요, 우리. 지금까지 오늘의 시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시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질심사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아마 그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한 상황이었는데 곧바로 지금 수감이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 수감이 바로 됐을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2차례 그동안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6년 만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고요. 그동안에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특수강간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는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가 여름철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별미가 혹시 뭔지 이거였는데요. 계속 여러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494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다가오는 여름 폭염도 지혜롭게 즐기는 것도 방법이죠. 시원한 팥빙수 먹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팥빙수 그렇죠. 벌써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샤베트 같은 것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차로 만들어 먹는 종류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0961님 여름이라 입맛도 없고 기력도 떨어질 때 얼음 동동 뜬 육수에 식초와 겨자 넣은 시원하고 새콤매콤한 초계탕으로 입맛도 살리고 기력 보충도 합니다. 초계면도 맛나고요 해주셨는데요. 이게 초계탕을 직접 해서 드실 정도면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 아닌가 싶어요. 보통 집에서는 초계탕을 잘 안 만들어서 먹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드시면 저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8239님 전 여름이면 시중에 파는 맛있는 비빔라면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면 그 어떤 것보다 맛있고 시원해요. 이렇게 먹으려면 3시간의 등산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역시 음식은 시장이 반찬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3시간 등산하시고 비빔라면 하나 드시는 건 조금 너무 작게 드시는 거 아닌가요? 더 맛있는 거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비빔라면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요. 좋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라면보다는 좀 맛있는 음식을 해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강상 말씀드렸고요. 저도 라면 자주 먹긴 합니다. 여름에 기력 보충하는데 여러 음식도 좋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도 좀 기력이 빠지고 졸음이 자꾸 오고 그런 거 느끼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건강에도 각별하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4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7분입니다. 화제 뉴스와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위키트리 방송위원이신 이현경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철 별미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 얘기하셔서 막 여러 가지 떠올려봤는데 저는 삼계탕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게 기력 보충하는 데는 굉장히 좋죠. 네, 땀을 빨 뿌리면서 뜨거운 거를 딱 먹고 네. 땀을 딱 씻고 이렇게 낮잠을 자고 약간 에너지가 왜 게임할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잘 안 이렇게. 움직이시는 스타일이시죠? 네. 남들은 막 운동하고 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먹는데 아니요, 저는 안 움직이고 뜨뜻한 걸로. 네, 남이 네. 그것도 남이 해주는 거. 아, 남의 살이네요. 남이 해주는 거고. 남이 해주는 남의 살을 먹는 게 제일 좋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시작해보죠. PC방 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성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어요. 네, 오늘 결심 공판이 열렸었는데요. 검찰에서 김 씨가 아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구형했고요. 만약에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과 별도로 해서 10년간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죠. 오전 강서구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네. 이유로 말다툼을 한 신모 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였고요. 정신감정 결과는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고 오늘 이제 구형이 내려졌고 1심 선고는 내달 4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근데 김성수 씨가 구형할 때 뭐 특별한 입장 같은 거 밝혔습니까? 네, 그 검찰의 구형 이유 중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우선 그걸 전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피고인이 땅에 넘어져서 이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다. 그리고 80여 회의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흉기를 휘둘렀고. 네,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죽어갔다. 이제 검찰이 이렇게 그 당시에 잔혹함을 강조했는데요. 김성수 씨는 사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사형이 딱 선고되는 순간 구형이 된 거죠. 네, 예. 죄송합니다. 구형이 되는 순간에 눈을 질끈 감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모습이었는데 한동안은 아마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렇게 재판부에서 묻잖아요. 일어나서 한동안은 말을 못할 정도였었는데 우선은 비극으로 피해를 보신 고인과 유가족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법정에 나오셨으면 사죄드리고 싶었는데 나오시지 않았고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금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던 김성수의 동생 있죠. 네. 동생도 혹시 구형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이 이루어졌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었죠. 예. 근데 참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검찰은 아무래도 기소하고 최대한 형을 좀 죄를 입증해야 되는 처지니까요. 네. 형사범이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선고 때는 어떤 형이 나올까? 근데 이 정도 검찰이 선고를 했으면은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선고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조만간에 아무래도 선고 날짜가 좀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한번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참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이 아내를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죠. 네. 폭행치사인데요. 예. 경기 김포복지대단 이사장이고 김포시의회
의장을 했었던 유승현 씨가 어제 오후에 자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후 4시 57분께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로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시의회 의원으로 정치 입문해서 의회 의장을 지냈고 지금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정가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술에 취해서 아내랑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서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를 수차례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이 저지르고 나서 119에 전화를 한 다음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신고하고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구조대원들이 안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요. 네. 그 양 팔과 다리에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됐고 그 안에서 예,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서 이렇게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 그리고 한 개는 깨져 있었다고 하네요. 유 전 의장은 성격 차이로 해서 평소에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고요. 네. 그날 이제 오후에 직장에 있던 아내를 불러서 술을 같이 마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기로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범행을 그렇죠. 가리는 데 있어서 유 의장은 이렇게 얼굴이나 머리는 주먹이나 골프채로 폭행하지 않았다. 허벅지 위주로 때렸는데 그거는 살해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본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를 했었는데 네. 단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혹시 고의성을 갖고 숨지게 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 적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검은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했을 때 폭행 이후에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는데 이후에 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다 기척이 없어서 들어가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나 살릴 수 있었는데 방치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골프채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가 될 그게 이제 정도고 흉기가 된 이렇게 거잖아요. 휘둘렀을 정도면 그 골프채가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휘둘렀는데 본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 또 상해할 의도가 없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또 네. 많은 사람들을 좀 분노케 한 것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어떠한 폭력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난 상황이더라고요. 2015년 1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있었죠. 네. 어처구니 없다라고 그 몰지각한 교사들을 비판하면서 아직 어리디 어린 아이들이 나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폭행을 하는 교사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애리다. 그러면서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언급이 본인이 이제 폭행 살해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부인에 대해서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블로그에 뭐 아내를 언급한 글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언급한 횟수가 많진 않은데요. 네. 그 봄날 일요일 아침에 서정이라는 글에 보면 그 아내가 이제 결혼식장을 가신다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놓은 게 아니라 반찬통을 이렇게 반찬을 꺼내놓고 갔던 예. 모양입니다. 이 추정인데요. 네. 나 결혼식장 다녀올 테니 반찬 식탁에 꺼내놨으니 어쩌고 어쩌고 숑 이렇게 멘트가 써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아내의 멘트인가 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반찬으로 이제 비빔밥 만들어주는 과정을 자세하게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언급도 이제 블로그에 있다 보니까 범행 이후에 그걸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뭐 의회 의장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럼 지역 정치나 지역 정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에서 거죠. 유력 인사고 또 복지재단 이사장 정도쯤 되면은 진짜 네. 지역에서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할 그렇습니다. 만한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런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됐으니 지역사회 충격도 굉장히 크겠어요. 상상을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요. 유승현 전 의장의 경우에는 그 복지재단 이사장을 이제 이 비상근인데 2년이 임기입니다. 2작년부터 맡았고 사회복지사랑 청년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단에서 일을 했고 정계에서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가에서도 안타깝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김포복지재단에서는 정관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네.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이사장직이 박탈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사무실은 하루 종일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단순히 복지재단 이사장 박탈되는 거야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네. 지금 이미 본인 스스로가 범행을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적용하는 법률이 어떤 거냐 이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의 이 시의원, 시의장 이런 지역 정치인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이냐. 사전의 이렇게- 검증이라든지. 예, 그건 굉장히 고민돼요. 얼마 전에 예천군 의회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이번 일까지 터지고 나니까 뭔가 좀 정치권에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우리 국회 의원들이 몫이죠. 이것도 사실은 왜냐하면은 정당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을 검증하고 또 추천할 것인지 공천할 것인지 이걸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으로 사실 자세한 정보와 그 사람의 이력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에서 공천해 주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 열심히 선거 도와줄 만한 사람으로 자꾸 공천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좀 경각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보죠. 계부에게 살해된 여중생에게 친모가 수면제를 먹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예. 지난 2일에 친모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1차 구속은 피했죠. 네. 그 당시에 나는 남편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고 범행을 말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범행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고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지금 증거만으로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속영장 기각했잖아요.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된 수사의 결과가 나오니까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네.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그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친모인 유 씨가 범행 이틀 전에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네. 이 친모 유 씨는 젖먹이 아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든 어쨌든 수면제를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 수면제를 구입했다고 하는 사실은 네. 본인이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먹일 수밖에 먹이는 없다라고 용도였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유 씨가 범행 이틀 전에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과 수면제 두 가지 약을 처방받는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질문지 작성을 하잖아요. 네. 수면제하고 우울증 약이니까. 그런데 질문지 작성 없이 의사에게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칭얼거려가지고 CCTV에 그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러낸 딸을 음료수에다 그거를 섞어가지고 먹인 거죠. 그런데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졸기만 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그 목포 터미널 있는 대로 불러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불러냈을 때도 엄마가 불러냈다고 하잖아요. 이전에 이제 수사 결과를 보면 엄마가 불러내서 차에서 음료에다 수면제를 섞어서 마시게 하고 수면제를 먹일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마시게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자리를 바꿔서 예. 지금 같이 있는 남편이 가서 결국 살해했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뭐 이게 소명이 안 됐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학 네. 수사인데. 예. 그리고 또 딸의 시신 유기를 도왔다. 추가로 이 정황도 나타났다고요? 시신이 떠오른 것을 발견하고 다시 가라앉히기 위해서 광주에서 그물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유기를 도운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남편은 아내가 살인 계획부터 시신 유기 범행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친모인 유 씨는 남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 여전히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좀 수사를 보강하면 조만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예방주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돈을 더 벌려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그 결핵 예방 백신 얘기인데요. BCG 네. 주사. 예.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한 달 안에 제일 처음 병원에서 가서 맞는 주사의 경우가 많은데. 예, 필수 접종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근데 기억이 이제 나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불주사라 그래서 여기에 흉터 네. 남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피내용 백신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저희 딸도 이거 맞췄는데 이렇게 9개 도장이나 이렇게 꽝 찍어서 맞는 주사가 있어요. 한꺼번에 주사 바늘이 딱 나와서 네. 한꺼번에 쫙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경피용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돈이 좀 비쌉니다. 음. 그런데 이 백신을 공급하는 수입 업체가 나눠져 있었어요. 네. 두 가지 업체로. 그런데 한 회사가 다른데 매각이 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불주사 피내용 네.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가 민영화돼서 매각이 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 이제 무료로 계속 공급해주고 있었거든요. 네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피내용 백신을 살 수 있고 관리하는 권한을 이 경피용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다 준 거예요. 그게 한국 백신인데. 당신들이 이거 관리하시오. 예. 예.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을 하니까 주사용 국가 무료 백신 2만 세트 수입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네. 그런데 두 달 있다가 아무 통보도 없고 협의도 없이 공급 계약을 없던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주사용 백신을 못 맞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경피용 백신을 무료 지원을 했고 그 백신이 그 단가가 18배가 차이가 나니까 국고가 140억 원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도장으로 찍는 경피용 백신이 약간 부작용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엄마들이 그 주사용 백신을 맞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고의로 이거 이제 말하자면 안 사온 거니까 대란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경피용 백신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맞게 했고 이게 좀 내용은 좀 뭐 경피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이거는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된 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입을 해도 살 수 네. 있는 것이었는데 그 자기네가 그걸 판권을 갖게 되니까 그걸 그냥 끊어버리고 네. 자기네 물건 그걸로 팔기 계속 위해서.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이제 140억 원을 들여서 무료로 쓰게 된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한국 백신의 이런 공급 철회가 자기가 팔고 있는 그 백신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백신을 대상으로 독점 사업자의 이 출고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공정위에서는 회사 세 곳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했고 이 한국 백신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네. 막는 백신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중국에도 백신 때문에 아주 그럼 가짜 백신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멀쩡한 백신을 자기네 이익 늘리겠다고 해서 국민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아이들한테. 그렇죠. 좀 더 엄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점시 여기까지 들어야겠고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많이 다릅니다.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용하지 않고 영상 수백 도에서 영하 수백 도까지의 온도 차이가 반복됩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옷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입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스타일보다는 우주 비행사의 생체 유지를 위해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 시간에는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서바이벌 장비 우주복의 세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주복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막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큰일 나는데요. 아니요. 아시는 것만큼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우주복 하면 실제 우주 비행사들이 입었던 옷이나 뭐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비티인가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사람이 막 우주에서 유영하고 이러는 그렇죠.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 그런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입는 옷이다. 뭐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우주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이 발사할 때나 또 귀환할 때 입는 선내 우주복이랑 네.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주 유영을 위해서 입는 선외 우주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통 선외 우주복은 선내 우주복은 귀환할 때나 복귀할 때 모두가 다 입긴 하는데 네. 밖에서 유영을 할 때 입는 이 선외 우주복은 우주 유영 임무를 맡은 일부 우주인만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네. 뭐 군대 가면은 뭐 체육복 한 벌에 뭐 그렇죠. 그 군복 하나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임무에 따라서 그렇게 기능이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의 우주복을 흔히 우주복이라고 하지 않고 1인용 맞춤 우주선이라고 부릅니다. 아, 1인용 맞춤 우주선요. 그렇죠. 어쨌든 그냥 옷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옷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한 명의 그 인간이 밖에 나가서 생체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모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1인용 우주선이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가격은 설마 모르시죠? 가격은 그 검색할 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 검색도 그거 아세요? 네, 검색을 하면 기사 이렇게 검색이 뜨긴 하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과학 기자 할 때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벌당 한 200억 정도. 예? 200억입니다. 200억요? 네. 그러니까 우주선이죠. 우주복이 아니라. 그렇게 비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우주복의 그 선의 우주복을 보시면은 일단 크게 그냥 옷 형태로 되어 있는 우주복이 있고요. 예. 또 뒤에 매달고 있는 생체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예, 가방 같은 거 하나 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게 바로 공기도 제공을 해주고 네. 또 이산화탄소도 제공해주고 우주 방사선에서 차폐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도 그건 너무 이거 혹시 독점 생산 아닌가요? 아. 너무 비싼데요? 비싸도 200억이면은 네. 아니 뭐 20억, 2억 뭐 이렇게 되면 또 혹시 몰라도. 네, 그 20억 뭐 2억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입는 그 선내 우주복이 예.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벌죠. 그게 그렇게 비싸요? 네. 가격으로 아. 환산할 수가 없는 제 상상력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정말.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올해 3월달에 나사에서 그동안 그 선의 우주 유형을 남자 우주인들만 했기 때문에 약간 상징적으로 그 여자 우주인 크루들이 우주 유형을 해서 미션을 맡기려고 했는데 네. 문제가 우주 유형 복 옷이 모자라서. 옷이 모자라서요? 네, 그러니까 남자 거 빼서 여자 주면 안 되나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남자들 체격에 맞게 선의 우주복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이즈가 있구나.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만들려니까 이게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유가 안 되는데요. 어차피 200억 드리는 거면 뭐 여성 우주복도 만들면 되잖아요. 네, 뭐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사가 그렇게 째째한 줄 몰랐습니다. 진짜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 최초의 우주복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나요? 일단 그 우리가 보통 우주에 사람이 제일 먼저 간 게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일단 우주 비행을 먼저 한 건 러시아지만 이 우주복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1933년도에 미국의 비행 조종사였던 윌리 포스트가 조종사들이 이 극고도에서 비행을 할 수 있게 그때 목적으로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 만들었던 게 고도 15,000m까지 비행해서 견딜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요즘 우주복 모양하고 좀 다르긴 하겠네요. 일단은 모양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그 당시의 우주복은 스쿠버 다이버 잠수복이랑 비슷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 잠수복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할 때 입는 그런 잠수복들. 예.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세계 최초로 이 스쿠버 다이버 장비를 만든 사람이 네. 프랑스의 해양 탐험가 자쿠이보 쿠스토라는 선장님인데, 그래도 실제로 이 윌리 포스토도 이 우주복을 만들 때 그 쿠스토 선장님한테 자문을 구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사 과학자들이 우주로 갈 우주복이나 또 우주 탐사선을 만들면은 이 쿠스토 선장한테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게 그 자기네들 사이에서는 되게 뭔가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또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우주에 나가는 훈련을 네. 바닷속 환경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데서 이제 우주 공간 체험을 하거나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커다란 뭐 수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모듈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또 직접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첨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력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훈련도 받기도 하죠.
아, 그러면은 물속하고 우주에 있는 공간하고 네.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속도감이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뭐 무중력 상태라는 의미에서는 어쨌든 또 그 물속이 또 나름 비슷한 그 조건들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실험들이 가능한 거죠. 아, 최근에 제가 그걸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 정찰기 유투기인가요? 아, 네네네. 유투기 조종사들이 극고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걸 쏘지를 못한다고 이런 얘기 네. 봤는데 그 조종사들이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우주복이라고 하니까 우주 비행사들만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우주라는 공간의 의미가 사실 뭐 꼭 검은색의 우주로 나간다고 해서 우주가 아니고요. 네. 이 대기의 어떤 그 대기권의 높이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보호할 이런 우주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최초의 우주복 1933년에 만들어진 우주복이 조금씩 발전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실제로 그 우주복을 입고 나간 사람은 유리 가가린이 맞긴 맞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그 최초의 그 우주 비행을 유인 우주선을 하기 위해서 그 유리 가가린이 1961년도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에 갔을 때 입었던 그 우주복도 이때 그 33년도에 나왔던 이 우주복의 형태랑 크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우주복은 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주복 모양이 다 똑같더라고요. 네, 그게 네. 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입는 우주복은 네. 이렇게 조금 서로 다른 것들도 있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앞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뭐 크게는 실내에서 입는 거, 실외에서 입는 그건 거, 말고. 예,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단 발사 단계에 따라서 예. 이 우주복의 소재와 또 형태가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사할 때는 이 고공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압이 감소된 상태에서 정상 기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여압복이라는 걸 입습니다. 그 여압복이라는 건 그 안에 어떤 공기가 다 흡착이 된 빠진 상태에서 입어야만 그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그거를 입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순간이 공기 유입이 안 되니까 네. 엄청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리고 그렇게 그 옷을 입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 실제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의 우주복 실내복으로 같은 거, 네, 선의 우주복으로 갈아입고 예. 나가는 거고 또 실내 공간에서도 이렇게 우주인들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보면 예.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거는 그 여압복은 아니고요. 쉽게 보면은 뭐 작업복이나 활동복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냥 일반적인 옷은 아니고 먼지가 나지 않고 또 정전기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특수한 소재로 다 만들어진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네. 러시아하고 그 미국하고 네. 우주 전쟁을 벌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미국이 우주 전쟁, 그러니까 우주로 이제 네. 우주인을 내보낼 때, 그렇죠. 그때 입혔던 옷하고 네. 러시아제 옷하고 좀 달랐던 거예요. 사실 그 뭐 선해복 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미국의 그 선해 활동 우주복을 EMU라고 부르고요. 네. 또 러시아의 그 선해 활동복을 올란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 두 나라가 좀 차이점이 뭐였냐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네. 우주 왕복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살루트나 소유주 같은 그 우주선을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 선해 활동 우주복은 일단 상의랑 하의가 나뉘어 있는 투피스 형태의 우주복입니다. 투피스. 네, 그래서 먼저 옷을 입은 순서가 네. 일단 기저귀와 네일을 입은 다음에 예. 그리고 하의를 먼저 입고 또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의를 입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 러시아 우주복은 일단 그 맞춤형이 아니고 기성복입니다. 그래갖고 사이즈가 뭐 그냥 다 동일한 형태로 나오는데 네. 대신에 각 부위에 이렇게 마디마다 끈을 이렇게 쪼매서 그렇게 이제 개인의 체형에 맞게 그렇게 이제 옷을 조절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그 두 우주복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옷을 한번 갈아입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1시간씩이나 걸려요. 네, 그렇죠. 네, 완벽하게 정말 준비를 하고 쉽게 말하면 옷을 입는다라기보다 우주선을 뭔가 사람 몸에 씌우고 네.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우리 영화 같은 걸로 자꾸 이렇게 우주를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우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냥 네. 맨몸으로. 그렇죠. 그럼 거의 이렇게 허옇게 성에가 끼듯이 이렇게 네, 한 네. 다음에 팍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모습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주 공간에 나가면.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뭐 그게 맞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다 보호할 수 있도록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장치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선입니다. 우주복이라기보다. 네. 혹시 탐험가님도 네. 우주복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이렇게 뭐 방송 프로그램이나 또 제가 이제 탐험 갔을 때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입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또 우리나라 청계천에 가면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네. 예,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경력이 꽤 많으신 그 재봉사 아저씨한테 부탁을 드렸더니만 또 일주일 만에 만들어 주셔갖고 저는 기능은 없고요. 네. 그냥 외형상의 그냥 그 형태만 유지해서 한번 저도 입어보고서 그렇게 그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러면은 그 탐험가님이 청계천에서 만들었다는 건 네. 비닐로 만든 거예요? 아니 비닐로 만지는 않았고요. 네. 최대한 고증을 하기 위해서 이 소재를 여러 겹을 덧대서 만들었습니다. 아, 가죽이나 뭐 이런 걸로. 가죽보다도 안에는 조금 그 어쨌든 피부랑 닿아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보드라운 재질로 만들고 예. 가운데에는 약간 좀 뭐 비나 이런 것들이 새지 않게 우주로 친다면은 어쨌든 뭐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예. 그렇게 또 깔고 위에는 약간 우주복들 보면 보통 보온을 위해서 네. 약간 불룩불룩하잖아요. 그렇게 예. 좀 솜 소재를 넣어갖고 아. 그렇게 한번 약식으로 만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들던가요? 그때 30만 원. 네, 20억대 30만 원. 네. 그리고 그거 노하우를 좀 어떻게 나사 쪽에 알려주시면 안 될까? 갑자기 그런 생각 저는 드는데요. 체험용으로 좀. 네. 예. 근데 무중력 공간에서 네. 무중력 공간이니까 그런 옷을 입는 거지.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중력에 있는 지구에서 입는다 그러면 뭐 사람이 견디질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무게가 거의 뭐 150kg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도 못할 못하죠. 정도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에서 그렇게 네. 우주복을 입고 훈련을 어떻게 해요? 아까 이제 간단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바로 그 대형 수저 안에다가 그렇게 물을 넣어놓고 거기서 훈련하는 게 공식 명칭이 뭐냐면 일명 니모라고 합니다. 니모요? 네, 니모. 애니메이션 이랑 물고기, 비슷한데, 예. 그렇죠. 그거에 빗대었는데 뭐 약자로 풀다면은 또 그 과학적 용어가 들어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 나사는 이 니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다 심해에다가 아쿠아리스라는 그런 가상의 그 실험 기지를 만들어 놓는데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습도, 온도, 압력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주어가면서 우리가 또 그 우주 공간에 갔을 때 장비가 오류는 나지 않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변수를 다 체크하는 그런 훈련들을 지상에서 미리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심해라 그러면 보통 한 어느 정도 깊이에서 훈련을 하죠? 그 니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 15m에서 20m 그 정도도 수조에 비하면은 뭐 엄청 깊은 거죠. 네. 아니 저는 뭐 몇천 미터 이렇게 그럴 내려가나요? 수는 뭐 압력 때문에 그건 그건 안 돼요. 잠수함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네. 근데 요즘은 지구에서도 우주복을 입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제가 그 작년엔가 아주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요. 그 뉴욕에 있는 한 패션 디자이너가 네. 개인 맞춤형 우주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3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근데 30만 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한 3,400 정도 하는데 3,400만 원이요? 네, 분명 누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번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슈트 같은 게 딱 집에 딱 있으면 우주 갈 때 입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마음이 든든하고 좀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기에 되게 좋고요. 또 요새 뭐 코스프레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문탐험가님도 사업하시잖아요. 네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요? 네. 실제로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그 앨런 머스크가 그 우주에 화성에 갈 우주복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소재도 가볍고 아주 디자인도 멋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우주 개발이라는 게 우주복도 좀 멋있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죠. 최대한 신미성을 좀 가미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신미성을 가미하려고 해도 그 우주라는 특수 환경에서 사람의 생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주복이 그렇게 이뻐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네. 역시 사업가예요. 그렇죠. 자기가 스페이스X 운영하니까 네. 자기 비행선 타는 그렇죠. 그런 거. 우리도 패션이 있다 뭐. 이렇게. 그럼요. 중요하죠.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러면은 지금 혹시 이건 제 상상력이지만 네. 아이언맨 같은 뭐 그런 뭐 우주선 우주복 슈트. 같은 거 네. 수트 그런 거 좀 나오면 안 될까요? 지금 저도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정말 메이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슈트라는 개념이 뭐 어찌 보면 옛날에 그 갑옷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이런 우주복이나 슈트에 관심을 갖는 거는 뭐랄까요? 본인의 뭐 개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랄까요? 좀 현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일탈하고 싶은 예, 약간 좀 보호받고 싶은 예, 그거를 입는 순간 뭔가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트렌디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거 언젠가 유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신이 들었습니다. 좀 우주복에 대한 얘기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선곡도 해주셔야 되죠. 네, 오늘은 그 권진아 씨의 이별 뒷면이라는 노래인데요. 이별 뒷면요? 네, 사실 이거는 그 가사 내용보다 네. 제가 이 제목 때문에 고르게 됐는데 이렇게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 환경에서 단절된 우주복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모습이 네. 뭔가 지구와 이별을 앞둔 그런 어떤 그 결호한 어떤 마음, 비장한 마음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멋있습니다. 네, 이별 뒷면. 네, 억지로 연결해도 이렇게 당당해야지. 네. 그래야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우주복 얘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네, 우주인을 동경하며 우아하게만 생각했던 우주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주로 가는 밤 지금까지 문경수 과학탐험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 권진아의 이별 뒷면 띄워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좁은